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들려드릴 작품은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와 더불어 러시아 문학 황금기인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이끈 이반 투르게네프의 걸작 단편 미르입니다. 등장인물입니다. 나, 내레이터, 아쿨리나, 시골 아가씨,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아쿨리나가 사랑한 남자. 어느 가을날 숲속의 한 아가씨가 들국화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가슴 설레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반 투르게네프의 미래입니다. 1장 자작나무 숲에서 10월 중순 어느 가을날이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다가 햇살이 비치기도 하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자작나무 숲속에 앉아 있었다. 먹구름이 온통 하늘을 뒤덮더니 이리저리 구름이 흩어지며 그 사이로 맑게 갠 파란 하늘이 환한 미소를 보낸다. 나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주변을 살피며 귀 기울이고 있었다. 머리 위로 나뭇잎이 나부끼는 소리만 들어도 계절을 느낄 수 있다. 그건 환하게 미소 짓는 봄의 기다림도 아니고 나긋한 여름의 속삭임도 아니며 늦가을의 차가운 입맞춤도 아니었다. 꿈속에서 들리는 희미한 음성 같았다. 산들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간다. 비를 머금은 숲은 해가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가 숨는 것에 따라 쉴 새 없이 변하고 있다. 나무들은 번갈아가며 환하게 빛나고 군데군데 서 있는 가느다란 자작나무는 빛을 받아 하얀 명주처럼 반짝이고 있다. 길고 구부러진 양치풀 줄기는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가을 햇빛에 물들고 뒤엉킨 채 투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다가 숲의 선명한 푸른빛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빛을 잃은 하얀 자작나무가 차갑게 빛나는 겨울론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윽고 보슬비가 소리 없이 내렸다. 자작나무 잎은 확연하게 색이 바랬지만 다른 나무에 비해 아직은 푸른 편이었다. 하지만 드문드문 서 있는 어린 자작나무는 울긋불긋 물이 들어서 비 맞은 잎사귀에 햇빛이 비치면 한층 더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마치 이방인을 비웃듯이 박새의 울음만이 강철 방울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이 자작나무 숲으로 오기 전에 개를 데리고 키 큰 사시나무 숲을 지나왔다. 사실 난 사시나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연보랏빛 줄기에 회녹색 나뭇잎을 높이 치켜들고 마치 부채같이 흔들리며 허공에 펼쳐져 있는 것도 싫었고 기다란 줄기에 둥글고 모양 없는 나뭇잎이 건들거리는 모습도 싫었다. 사시나무는 여름날 저녁 무렵엔 낮은 나무들 사이에 높이 솟아 검붉은 석양을 듬뿍 받아 밑둥치에서부터 나무 끝까지 적황색으로 물들이며 반짝반짝 빛나고 바람 부는 맑은 날엔 요란하게 흔들리며 푸른 하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다. 나뭇잎들이 바람결에 나부낄 땐 마치 나무에서 떨어져 멀리 날아가고 싶은 갈망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난 이 나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시나무 숲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곧바로 이 자작나무 숲까지 온 것이다. 그리고는 나지막하게 가지를 벌리고 있어 비를 피할 수 있는 어느 자작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 경치를 감상하다가 사냥꾼만이 맛볼 수 있는 고요하고 감미로운 숲속의 꿈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잠을 잤는지 알 수 없었다. 눈을 떠보니 숲속은 온통 햇빛이 가득 넘쳐 흘렀고 즐거운 듯 속삭이는 나뭇잎 사이로
파란 하늘이 환하게 드러나 있었다. 회색 구름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다. 싸늘한 공기가 주변을 맴돌아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곳은 온종일 굳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맑게 갠 고요한 저녁을 예고해주는 장소이기도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냥이나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20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듯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한쪽 손에는 들꽃다발이 한아름 안겨 있었는데 그녀가 숨을 쉴 때마다 조금씩 미끄러져 체크무늬 치마 밑으로 흘러내렸다. 목과 손목에 단추가 달린 주름진 하얀 브라우스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목에는 금빛 목걸이가 아름답게 두 줄로 늘어져 있었다. 아름다운 은색 머리는 하얀 이마 뒤로 단정히 빗어넘겨 빨간 머리띠로 동요매서 양쪽으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얼굴은 젊으면서 나오는 황금빛으로 그을려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가늘고 아름다운 눈썹과 기다란 속눈썹만은 또렷이 보였다. 속눈썹이 촉촉이 젖어 있었고 한쪽 볼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어느 쪽을 보나 아름다웠다. 약간 크고 둥그스름한 턱선도 눈에 거슬리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내 마음을 끈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다. 슬퍼 보였지만 전혀 구김살이 없고 온화했고 가눌 수 없는 순박한 슬픔이 비치고 있었다. 주위를 살피는 것으로 보아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다. 그리고 투명하게 보이는 나무 그늘에서 겁먹은 사슴처럼 커다란 눈망울을 반짝였다. 그녀는 커다란 눈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다가 한숨 짓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찬찬히 꽃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눈망울이 발갛게 물들고 입술이 바르르 떨리더니 속눈썹 아래로 한 줄기의 눈물방울이 볼에 멈추며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그녀는 꼼짝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며 가끔 지루함을 달래는 듯 손을 움직여 보였다. 또다시 숲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자 안절부절 못했다. 그 소리는 점점 뚜렷이 들려왔고 믿음직한 발걸음 소리로 변했다. 그녀는 잔뜩 긴장하며 몸을 똑바로 세우더니 눈꺼풀을 바르르 떨며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다. 숲속에 어떤 남자의 모습이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얼굴을 붉히며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다시 힘없이 주저앉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남자가 와서 발을 멈추었을 때 애처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나는 나무 밑에 앉아 관심 있게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호감을 주는 인상은 아니었다. 내가 보기엔 부유한 지주집의 바람난 하인으로 보였다. 입은 옷은 지나치게 화려하고 최대한 멋을 부렸다. 주인한테 물려받은 것 같은 청동색 짧은 외투는 단정하게 단추를 끼웠고 장밋빛 넥타이는 끝이 보랏빛으로 발해 있었다. 금태가 달린 검정 비로드 모자를 눈썹 밑까지 내려 쓰고 있었으며 하얀 블라우스 깃은 두 귀를 받치고 볼에 깊이 파고들고 풀을 먹여 빳빳한 소매는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목 전체를 덮고 있었다. 손가락에는 물망초 모양의 턱기석 반지를 여러 개 끼고 있었다. 반질거리고 뻔뻔스러운 불구스름한 그의 얼굴은 남자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여자들에겐 호감을 주는 것이다. 그는 점잖게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는가 하면 원래 작은 눈을 더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고 입술 끝을 실룩거리며 하품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탐탁지 않다는 듯 거드름을 피우며 멋있게 부러진 관자놀이의 붉은 털을 만지기도 했다. 그는 시골 아가씨가 자기를 기다리는 걸 보자 두툼한 윗입술 위 노란 콧수염을 쓰다듬으며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거드름을 피웠다. 남자는 다가와서 어깨를 한번 흔들고는 두 손을 외투 주머니에 찔러 넣고 무관심한 듯 그녀를 슬쩍 쳐다보더니 옆에 앉았다. 남자는 여전히 딴 곳을 바라보며 한쪽 다리를 흔들고 하품을 하며 물었다. 오래 기다렸나? 그녀는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다. 네, 오래됐어요.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그래? 그는 모자를 벗고 눈썹 옆에서 자라기 시작한 구불구불한 짙은 머리카락을 한번 쓰다듬고는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다시 모자를 썼다. 깜빡했지. 게다가 이렇게 비가 와서 그는 다시 하품을 했다. 일이 많이 밀려서 잘못하면 잔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그건 그렇고 내일 떠나게 됐어. 내일이라고요? 그녀는 놀라며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래, 내일. 이러지 마, 제발. 그녀가 몸을 떨며 말없이 고개를 숙이자 남자는 불쾌한 듯이 말을 이었다. 부탁이니 제발 울지 마, 아쿨리나. 우는 걸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잘 알잖아. 이러면 가버릴 거야. 바보같이 울기는. 네, 울지 않을게요. 아쿨리나는 울음을 삼켰다. 내일 정말 떠나는 거예요?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다시 만나게 될까요?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만나게 될 거야. 내년 아니면 그 후에라도. 주인은 페데르부르크에서 일하려는 것 같아. 어쩌면 외국에 갈지도 몰라. 그는 볼멘 소리로 무뚝뚝하게 말했다. 당신은 저를 잊어버리겠죠? 아쿨리나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 않아.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너도 이젠 철이 들어 바보짓은 하지 말아야지.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어쨌든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럼. 그는 무덤덤하게 허리를 펴고 다시 하품을 했다.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그녀는 애월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어쩌다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당신을 위해서만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아버지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만 어떻게 아버지 말씀을 듣겠어요? 아니, 왜? 남자는 팔베기를 하고 누워서 무관심하게 말했다. 당신도 잘 아시잖아요. 그녀는 입을 다물었고 남자는 시계줄을 꺼내서 반지작거리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아쿨리나,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도 완전 시골뜨기는 아니잖아. 너의 어머니도 농사꾼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만 넌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가르쳐주면 그 말을 잘 들어야 해. 그래도 무서워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도대체 뭐가 무섭단 말이야? 그건 뭐지? 꽃인가? 네, 꽃이에요. 그녀는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말을 이었다. 금전아인데 습진에 잘 듣는데요. 자, 보세요. 정말 예쁜 꽃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꽃은 처음 봐요. 이건 물망초, 그리고 이건 향기나는 오랑캐꽃. 그리고 이 꽃은 당신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녀는 노란 모가잎 밑에서 가는 풀로 묶은 파란 들국화 다발을 꺼냈다. 받으세요. 빅토르는 천천히 손을 뻗어 꽃을 받아들고는 대충 냄새를 맡은 다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거만한 태도로 하늘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꽃다발을 빙빙 돌리기 시작했다. 2장 가을 애상. 아쿨리나는 물끄러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슬픈 눈빛에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신처럼 숭배하고 따르겠다는 순정이 넘쳐 보였다. 그녀는 떠나는 남자에게 한마디 못할 만큼 그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남자는 거만하게 드러누워서 그녀에게 아량이라도 베푸는 듯이 그 숭고한 눈길을 외면했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을 삼키며 남자의 불그레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사람을 멸시하는 듯한 그 무표정한 얼굴에는 자기 만족의 자만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열정에 불타는 가슴은 자신의 간절한 사랑을 숨김없이 호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꽃다발을 풀 위에 던져버리고 외투 주머니에서 청동태를 두른 둥근 유리알을 꺼내 한쪽 눈에 끼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찡그리고 볼과 코까지 들먹거려도 안경은 자꾸 빠져 손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게 뭐예요? 아쿨리나가 놀라며 물었다. 외알박이 안경이야. 뭐 하는 건데요? 이걸 끼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지. 어디 좀 보여주세요. 그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할 수 없다는 듯 안경을 건넸다. 깨지면 안 돼. 조심해. 걱정 마세요. 깨지 않을게요. 아쿨리나는 조심스럽게 안경을 눈에 대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녀는 순박하게 말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봐야 돼. 그는 훈계하듯 말했다. 아쿨리나는 안경을 대고 있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아니,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라니까, 바보같이. 그는 아쿨리나가 안경을 미처 고쳐 쓰기도 전에 빼앗으며 소리쳤다. 아쿨리나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돌렸다. 나 같은 사람이 가질 물건은 못 되는군요. 그렇지. 가엾은 아쿨리나는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빅토르, 당신이 떠나면 전 어떻게 해야죠? 그녀는 갑자기 하소연하듯 말했다. 빅토르는 옷자락으로 안경을 닦고는 다시 외투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얼마 동안은 괴로울 거야. 그래, 괴롭겠지. 그는 동정하듯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러자 그녀는 살며시 남자의 손을 잡고 그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래, 넌 정말 착한 여자야. 그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너도 잘 생각해봐. 주인이나 나나 여기 그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어. 이제 곧 겨울이 오겠지만 시골의 겨울은 너도 알다시피 견딜 수가 없어. 그렇지만 페테르부르크는 달라. 그곳은 모든 게 신기한 것뿐이지. 너 같은 시골뜨기는 상상하지도 못할 거야. 근사한 집과 화려한 거리, 상류사회 사람들. 정말 마음이 설렌다. 아쿨리나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너한테 이런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해하지 못할 텐데. 빅토르는 풀밭에서 몸을 뒤척이며 말했다. 아니에요, 빅토르. 저도 다 알아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야. 아쿨리나는 눈을 내리떴다. 빅토르,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전이라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예전이라니? 그는 화난 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이제 가봐야겠어. 빅토르는 일어서려고 팔꿈치를 세웠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왜 기다리라는 거야? 작별 인사도 끝났는데. 기다려주세요. 아쿨리나는 애원하듯 되풀이했다.
빅토르는 다시 들어누워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쿨리나는 잠시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이 북받치고 있었다.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고 헬쑥한 두 볼이 연분홍빛으로 변해갔다. 빅토르, 당신 정말 너무하는군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뭐가 너무하다는 거지? 빅토르는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일으켜 그녀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너무해요, 당신. 떠나면서 한마디라도 다정하게 하면 안 되나요? 의지할 데 없는 제게 단 한마디라도 말이에요. 아쿨리나,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떠나면서 한마디라도...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해야 하지? 너 이상하구나.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단 한마디라도... 같은 말만 하는군. 그는 화가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내지 마세요, 빅토르. 화난 건 아니야. 네가 하도 바보 같은 소리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아니면 대체 무얼 바라는 거야? 그녀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그는 소리쳤다.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라도... 그녀는 더듬거리며 떨리는 두 손을 겨우 빅토르에게 내밀며 말했다. 아쿨리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또 우는군. 아쿨리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혼자 남는 제 심정은 어떻겠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고...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괜한 소리 하지 마. 빅토르는 주변을 서성이며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한마디쯤은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녀는 소름이 복받쳐 올라 말을 잇지 못하고 풀밭에 머리를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마침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빅토르는 잠시 아쿨리나를 바라보며 서 있다가 어깨를 들썩이며 돌아서더니 성큼성큼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잠시 후 아쿨리나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뒤따라가려고 했지만 다리가 휘청거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나는 보다 못해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는 내 모습을 보자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나무 뒤로 자취를 감추었다. 바닥에는 꽃잎만이 쓸쓸히 흩어져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는 헝클어진 꽃다발을 손에 들고 숲을 나와 들판으로 나왔다. 햇빛마저 물빛처럼 싸늘하게 느껴졌다. 해가 지기까지는 반 시간이 남았지만 서서히 저녁놀이 물들어가고 있었다. 추수가 끝나서 노랗게 물든 밭 사이로 거친 바람이 앞에서 휘몰아쳤다. 조그만 나뭇잎이 갑자기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내 옆을 지나 큰 길을 가로질러 숲을 따라 날아갔다. 들판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숲은 저녁 노를 받아서 요란하게 반짝이며 흔들거렸다. 붉게 물든 풀, 줄기, 지푸라기조차도 가을빛으로 빛나며 물결치고 있었다. 나는 서글픈 마음에 그만 걸음을 멈추었다. 시들어가는 자연의 슬픈 미소 속에 우울한 겨울의 두려움이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았다. 까마귀 한 마리가 요란하게 날개를 퍼덕이며 머리 위로 높이 날아올랐다. 까마귀는 나를 슬쩍 바라보더니 날쌔게 위로 솟구쳐 올라 까악 울어대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러자 수많은 비둘기떼가 탈곡장에 날아와 무리지어 맴돌다가 들판으로 흩어져 내렸다. 완연한 가을인 것이다.
누군가 벌거벗은 언덕을 지나가는 듯 빈 달구지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가련한 아쿨리나의 모습이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꽃다발은 이미 시들어버린 지 오래지만 아직도 나는 그 꽃다발을 간직하고 있다.